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국가 방어 전략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뉴스가 전해집니다. 특히 이것이 공교롭게도 한국과 같은 종류의 전투기가 비교가 되면서 일본은 한국과는 정반대 상황이 된 건데요. 일각에서는 일본에는 큰 덫에 걸린 형국이 되었으며 한국은 기가 막히게 빠져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같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괜찮았는데 일본은 큰 위기에 빠졌는지 궁금해집니다. 일본과 한국의 케이스를 각각 점검해보면서 두 나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체 방어 전략 중 하나인 전투기 순항미사일 탑재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자기 머리 위로 ICBM 등을 날린 지난 2017년 이후에 매우 예민해진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제를 미국과 함께 논의하고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스 어쇼어는 방어를 전용으로 하는 체제인데다가 기술도 확실하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에 돈만 갖다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고 고노다로 방위상은 이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본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지스 어쇼어는 방어용이기만 하니까 공격형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함께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논합니다. 일본 당국은 괌에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고노다로 전 방위상이 만나서 관련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공격형 미사일 도입은 한반도가 타겟에 들어온다는 뜻으로 한국도 신경 쓰이는 문제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야심이 점점 드러나는 게 아니냐며 일본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결로 움직이는 일본은 이번에는 과거부터 주장해오던 순항미사일 전투기 탑재를 본격 고민합니다. 전투기에 순항미사일을 싣고 가면 북한 등의 목표물에 매우 쉽고 빠르게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큰 난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과는 완전하게 다른 길로 들어섰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방위성은 F-15 전투기에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사업비가 예상과 달리 급증해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에 F-15 20대를 개조해 사거리 약 900km인 순항미사일 JSSM-2R 등을 탑재한다는 구상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반영했으나 사업이 대폭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조 준비에 필요한 초기 비용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늘어나 본격 개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미국에 한도 끝도 없는 돈을 퍼줘야 하는 악순환이 등장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지스 어쇼도 비용 때문에 취소했는데 다시 한번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는 순항미사일 비용에 적잖게 놀랐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미국이 비용을 마구잡이로 요청한다며 부르는 게 값이고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문제가 또 떠오른 것이죠. 실제 개조 비용은 2019년도에 2대뿐인 1169억 원을 반영했을 뿐이고 2020년도 예산과 2021년도 예산 요구서에는 개조 비용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순항미사일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5년 정도 지나면 납품될 것으로 예상했고 F-15 20대의 개조를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이런 추세대로라면 제때 마치기 어려운 전망입니다. 일본은 설계비, 시험비, 작업시설 및 공구비 등 초기 비용으로 2019, 2020년도에 예산에 합계 9천억 원이 반영됐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해 내년도 예산 요구서에 2,200억 원을 추가하는 등 3년간 개조 준비에만 약 1조 980억 원이 든 전망입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F-15 개조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이라며 초기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나 기체 개조에 예산을 할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은 미국의 장사 속에 놀아나고 있다는 분석을 합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미국 보잉으로부터 기술 협력을 받아 F-15 개조를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창구 역할을 하는 대외 군사 판매 FMS를 통하기 때문에 미국 측이 부르는 게 견적 가격이 된다는 지적이 전부터 나왔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기체 개조 작업이 늦어지면서 F-15에 탑재할 순항미사일 조달 작업도 지연될 전망입니다. 일본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더욱더 미국의 현금 출납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 푸념합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거의 모두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예스맨이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베 총리가 은퇴하자 그는 일본 역사상 최고의 총리였다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언급된 미국의 FMS를 통해서 가격의 주도권을 쥐고 일본을 본격 압박했습니다. 가격도 납기도 모두 미국이 정했기 때문에 체감상 예전보다 2배가 뛰더라도 일본이 말을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돈을 주고도 물건을 못 받은 FMS 건도 허다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은 미국의 FMS 개선을 요구하며
일본이 지난 4년간 미국에 지출되는 돈이 4배 늘었다면서 다른 FMS를 통해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들과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요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일본이 한국의 FMS 워킹그룹을 결성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FMS로 무기를 계약하는 나라들을 모아서 워킹그룹을 구성해 미국의 무기값을 깎는 데 활용하자며 한국의 동참을 바란 것입니다. 평소에는 한국을 제외하고 선진국끼리 그룹을 만들기 바쁜 일본이 미국 방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자 그 그룹에는 한국을 반드시 포함시키자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 무기 구입 순위가 4위로 8위인 일본에 비해서 4단계나 높은 국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연합해서 미국 무기값을 깎자고 나온 시점은 한국의 역사상 최악의 정책이었던 수출 규제를 실행한 지 불과 3개월 남짓된 시점이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수출 규제는 수출 규제고 무기값 깎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며 마치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는 별개라는 레파토리를 구사했으며 미국을 일면 반대하는 워킹그룹을 만드는 과감함도 연출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미국 대선이 복잡하게 얽힌 세계 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WTO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받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미국이 반대함에 따라 회원국 전체 합의로 결정되는 선거가 난항에 빠졌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입장이 변할 수 있어서다. 미 언론들이 지금까지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큰 폭으로 앞서고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을 바라는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성공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30일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유 본부장의 차기 사무총장 선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다자주의 방식의 무역협정을 옹호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서진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협력을 중요시하는 바이든 후보는 WTO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대세로 자리잡은 나이지리아 후보로 미국의 지지를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은 유 본부장에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WTO 분쟁 해결기구 상소위원 선임 반대 등을 통해 WTO의 기능을 무력화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선을 긋는 차원에서라도 WTO 기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고 사무총장 선거를 서둘러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일부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중국을 최대 경쟁국이자 미국 일자리 손실의 원인 제공자로 보는 인식은 같다며 바이든이 중국이 밀고 있는 나이지리아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지지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의 지지 선언으로 요동치는 현재의 선거 구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유 본부장에게 희망이 있다. 때문에 산업부 내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바라는 분위기도 비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전방위로 유 본부장의 당선을 노력해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조금 더 유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 중국, 유럽연합 등이 기존 입장을 번복할 리가 없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전문가는 WTO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를 미국이 비공개 컨센서스 과정이 아닌 공개 반대로 의사를 표시하면서 사무총장 선거가 국가 간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됐다며 중국이 미국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절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무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예외적으로 회원국별 투표를 통해 차기 사무총장을 확정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반론이 많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는 WTO 운영기금의 대부분을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며 사무총장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미국의 의견을 배제하겠다는 얘기는 WTO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대선 이후를 대비해 유 본부장이 선거 전략을 구체적으로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무총장 공석 사태가 전개화하면 그 책임론이 결국 유 본부장에게 몰릴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통상 전문가는 유 본부장이 당선되려면 중국, EU 등이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사퇴하려면 미국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들에게 명확한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유 본부장이 구사하는 전략에 따라 사무총장 선고가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유명히 사태를 핑계로 세계무역기구를 탈퇴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WTO 총장 선출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한 뒤 미국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WTO를 공식 탈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999년 2명의 후보를 각각 지지하느라 WTO가 쪼개졌을 때 해결책은 2명에게 임기를 나누어주는 것이었다. 당시 후보들은 임기를 반으로 나누어 사무총장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그 후 새로운 규칙이 제정됐다. 2003년 세운 규정에 따르면 2위 후보가 자진 사퇴하거나 마지막 수단으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유명희 후보는 사퇴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투표까지 가는 것을 굴욕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로이터는 미국이 투표로 WTO 사무총장을 결정짓는 것을 일종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이를 핑계로 WTO를 탈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